능력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과 강의할 것인가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간략하게 제가 판서에 길잡이 이렇게 봤습니다. 뭐 흔히들 오리엔테이션 OT라고도 하죠. 자, 간단한 소개를 할 텐데 먼저 저는 채집형입니다. 자,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40여 회 시험을 쳐온,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고 1년에 4회에 걸쳐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문항수가 100문항이에요. 그래서 100문항 객관식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출제 여러분들 출제하는 그 출처기관에서 언급하기를 출제 영역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들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능력인데요. 문법 능력, 이해 능력, 표현 능력, 그리고 창안 능력, 그리고 국어 문화 능력. 이렇게 5가지로 조금 나눠놓고 거시적으로 이 5가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별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자격시험이니까 공인자격이니까 점수에 따라서 배점에 따라서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자격증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100문제를 순서별로 가지고 순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걸 제가 이렇게 세부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그죠? 여기 보면은 각 5가지 능력 뒤에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이제 순서, 세부 영역의 순서입니다. 실제 시험에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듣기 말하기는 이제 15문항. 그 다음에 붉은 글씨는 문항수입니다. 그리고 어휘는 15문항, 그 다음에 어법도 15문항, 그리고 쓰기도 5문항, 그 다음 창안 10문항, 읽기 30문항, 국어문화 능력, 영역이 10문항 되겠어요. 그래서 도합 100문항이죠. 물론 여기서 읽기, 여기 영역이 가장 뭡니까? 문항수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많이 읽는 훈련이, 독해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변별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뭐 잠깐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자격증과 직결되는, 그죠? 몇 등급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직결되는 핵심적 내용이 말하자면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곳이 여기에요. 어휘, 어법. 그리고 뭐 한 2개 정도 꼽아보라면 국어 문화.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 수업이든 문제풀이든 이 부분을 어휘어법, 이 문법이죠. 이 부분과 국어 문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들 공부하십니다. 자, 뭐 순서로 보면은 듣기 말하기가 1번에 15번까지죠. 여기에는 여러분 시사성이 강한 이런 뉴스, 물론 문예문도 나옵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어법인데요. 어휘는, 사실 어휘가 뭐냐면은 단어들의 집합이에요. 단어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단어예요. 단어의 복수 개념이 어휘인데, 우리 흔히 단어를 많이 아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어휘 능력이라 그러지. 단어력 이렇게 얘기 않죠. 어휘는 단어의 복수 개념이에요. 개발적으로 어휘 그러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어떤 어휘를? 고유어, 순어휘 말이죠. 다음 한저, 우리 국어엔 한저가 60%를 상회합니다. 한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어휘 영역의 학습이나 또는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되지 않겠죠. 그 다음 속담도 물론 관용 표현이 하나입니다.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관용구, 다음에 속담, 뭐 이런 것들을 흔히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담과 관용구 표현에 그 상황 지문에 적용시키는 문제라든지 유사한 한자 선어와 다른 어휘와의 유사성이나 반대되는 그와 같은 뜻을 묻기도 해요. 그 다음 순화어 있죠, 그죠? 어려운 한자, 일본식 또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 또 외래어 이런 것들이 순화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투리 방언 있죠. 방언은 순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자,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어휘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그 수험생들이 어휘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어휘 영역인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 뭐가 비중이 높겠다? 한자가 가장 비중이 있어요. 물론 고유도 보면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 패턴 양상이 어느 정도 지금 객관화되어 있는 편이죠. 자, 우리가 어법 그러면 어휘가 국어 학습의 단연 기초예요. 그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단어나 수거를 많이 아셔야 독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독해가 되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어학 과목인데 어떠십니까? 이 단어와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번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약해서 학생들이 어휘에 대한 인지를 좀 높여라 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어휘만 따로 묶어서 문제가 나오는 셈이죠. 그 다음 어법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문법 요소 그리고 올바른 문장 판단 그리고 어문 규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 문법 요소하고 올바른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론 문법 이렇게 보면 돼요. 이론 문법이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지금은 8차 교육과정입니다만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 문법 교과서의 문법 이론적인 문법 범죄의 체계를 말해요. 말하자면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어문론의 예를 들면 어문의 변동이라든지, 그죠? 형태론의 예를 들면은 뭐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성어, 단어의 종류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통사론 같으면 문장 성분 또는 문장의 종류, 견문장, 혼문장 있죠. 가령 견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의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의 구분과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되죠, 그죠? 여기 이론 문법의 토대를 갖고 있다면 얘는 어문 규정은 흔히 4대 규범 문법. 그래서 여기에 규범, 우리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정하죠. 공신력 있는 단체라면 국립국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와 같은 어문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업과 그리고 또 표준국어 대사전 편찬 작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어의 언어 정책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문 규정 그러면 규범 문법인데 4가지 문법이 이걸 4대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뭐 4대 같으면 한글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 다음에 표준어 규정, 그죠? 표준어 규정. 또 뭐가 있더라? 외래 표기 있죠.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외래 표기법. 다음에 또 마지막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 4가지를 일컬어서 4대 어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정해서 표준어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죠? 표준어인가? 언중들이 많이 쓰면은 비표준어였다가도 표준어로 어떻게 됩니까? 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신규 표준어 또는 추가 표준어로 이렇게 사전에 뭡니까? 등재가 됩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 문제를 한 3문항 정도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본문 57개항과 문장부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실제 문제 하나 하고 다음에 띄어쓰기와 문장부에서 3문항이 아주 체계있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표준어 규정은 따지고 보면 표준어 사정 원칙 26개항하고 표준 발음법 30개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은 그 내용에 예시된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예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 할 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신규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이런 것들도 해마다 바뀌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표준 발음법은요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표준어 기준에서 보면 음성 표준어가 되겠죠. 표준어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은 음성 표준어, 한글 맞춤법은 뭐다? 문자 표준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표준 발음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는 표준 발음에서는 보통 그 고유어나 특히 한자의 장단 구분이 시험에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래표기법은요, 외래어는 사실 국어의 어휘 범주 그러면은, 자,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국어의 어휘 범주 어떻게 되나? 국어에서 다루는 어휘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16만여 단어가 됩니다. 17만 개 조금 못 돼요. 그렇다면 이 국어에 다루고 있는 어휘, 국어의 범주는 먼저 순우리말인 고유어 한 23, 4%, 그 다음에 또 한자 있죠. 한자가 좀 전에도 60%를 상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외래어.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세 개가 삼원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유어, 한자, 외래어. 외래어도 어떻습니까? 국어의 어휘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표기하자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규정이 바로 무엇이다? 외래 표기법. 특히 우리 언론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외래 표기에서 인명과 지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도 외래 표기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 있는 잘못 오용 사례가 많은 외래도 표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울렛, 그죠? 아울렛. 우리가 그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 아울렛 이러는데 아울렛이 아니에요. 아웃렛이옷입니다. 아웃렛 이렇게. 그리고 랍스터 하는 바다가재 있죠. 랍스터가 아니에요. 로버스터. 그죠? 로버스터. 이런 일상적으로 많이 틀리고 있는 그와 같은 도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외래어도 목록을 만들어 공부해야 두면 물론 인명, 지명의 외래 표기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또 거기에 맞는 걸맞은 학습을 좀 해두면 됩니다.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요, 우리 국어의 어휘를 어떻게 로마자로 이렇게 국제화 시대에 적는 방식이에요. 이때 로마자는 알파벳을 빌려서 표기합니다. 기본 원칙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이 국어의 어휘를 로마자 알파벳을 빌려 표기할 때 표준 발음법의 기준이에요. 그걸 전음법 그랬는데 이 표준 발음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2부인 표준 발음법의 기초 이해가 로마자 표기법과 서로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뭐 어휘 능력, 다음에 또 여기 문법, 어법 능력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호적인 이런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바라고, 그런 수준에서 이런 부분은 규범 문법, 다음에 이론 문법은 학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학습하지 않고 혼자 독학한다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 있는, 그죠?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체계적 질서거든요. 이런 체계성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등학교 때까지 산재된 문법 지식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다가 통합하고, 그죠? 또 세분하고, 또 관련된 것끼리 묶음별로, 모둠별로 연결해서 하나의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기 보면은요, 쓰기는 5문항에 나와요. 전략, 쓰기, 글쓰기 전략, 자료 활용, 개요, 글의 전개, 태고. 근데 이런 5문제가 쭉 일관되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주제가 하나 동일한 걸 제시합니다. 글쓰기 방향이나 이런 주제가 동일한 걸 제시해놓고, 다음과 같이 글쓰기를 아래 보기에 자료가 한다. 글쓰기 전략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자료, 도표, 통계 그래프 내놓고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거기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뭡니까? 개요 작성. 글의 설계도죠. 그래서 개요표를 적어놓고 개요 완성형 빈칸을 둔다거나 또 내지는 개요 수정 보완형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문 형식의 글을 쭉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텍스트가. 그 글을 제시하고 이제 그 속에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속담 또는 한자성어 들어가는 이런 글의 전개 흐름에 적절한 어휘 그리고 문맥의 상황에 맞는 그 글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글의 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태고 아시지만 글 제시한 이게 지문이 하나예요. 요것과 이것은. 태고를 할 때는 먼저 문법성도 중요합니다. 각 문장별로 우리가 문법에서 배운 올바른 문장인가 맞춤법을 맞는가 뭐 이런, 그리고 어미 조사의 사용은 옳은가 이런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요는요 여기에 나오는 글의 전개 양상에서 앞뒤 문장과의 상관관계도 중요해요.
가령 뭐 접속성을 말하는 접속 부사 넣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퇴구는 단순히 문장 수준의 문법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문장, 나중에 여기 빠뜨는 게 있다면 이런 문법에 이게 올바른 문장이 나오거든요. 올바른 문장도 세문학 나옵니다. 그런 올바른 문장 찾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포괄적이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련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창안이라는 부분은요, 열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향이 두 가지예요. 그림. 그러니까 무슨 우리 보통 보면은 공익 광고 포스터 같은 걸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용한 텍스트, 그림을 사용해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주제, 제목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글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보고문이나 기사문, 뭐 뉴스거리, 가십 이런 텍스트를 내려놓고 뭡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창안 능력, 조건에 맞는 글쓰기 이런 형태로. 그 텍스트를 활용할 때는 여러분 주의할 게 삼행시 짓기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조건에 맞게끔 삼행시를 잘 지었는가, 또 보기 언어 유희 같은 방법을 딱 적어놓고 동일한 언어 유희 기법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도 잘 물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창안이 아마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다른 국어 능력 시험과는 변별되는 아주 특화된 그와 같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조금 공부를 방향에 맞게끔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먼저 모두의 어휘, 어법 중요하고 국어 문화가 중요하다 했지만 여기 창안 능력도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그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특화된 그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게끔 훈련을 조금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연결이죠. 그 다음에 읽기는요, 지금 보게 되면 문항수가 서론 문항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문항수, 출제 문항수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데요. 여기는 문예문, 현대시, 현대소설 내려놓고 현대시 두 문항, 현대소설 세 문항. 현대시는 주로 함축적어 및 제재고르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 두 문항 나옵니다. 다음에 소설은요, 소설은 세 문항인데 서술 방식, 등장인물의 말하기라든가 또는 등장인물의 심리 성격 파악하기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예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 소설 내려놓고 그 괄호에 맞는 한자어라든지 속담을 묻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학술문은 보통 보면 인문 텍스트, 사회과학 텍스트, 사회과학, 사회 텍스트, 다음에 기술 텍스트, 그죠? 기술 텍스트, 다음에 예술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노동계로 나누어서 아주 그 한 지문당 두 문항 내지 세 문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읽기에서는 실용문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문항수도 많고요. 실용문 같으면 여러분들 보통 보고문, 안내문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반적인 그 인터넷에 그 안내하는 또는 보험 증서 또는 약의 사용법을 적은 그와 같은 종이를 내려놓고 해석하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면은 공문서, 그죠? 개조식 공문서. 각 행정부처, 우리 보면은 행정부처에서 공문,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이 보도자료 공문서 형식의 내용을 내려놓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프나 자료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료 해석 문제도 여기 실용 파트에 포함이 되죠. 이런 것, 문예, 학술, 실용 모든 것 포괄적으로 읽기가 서론 문항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만 잘 짚어다가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보통 평가 요소별 분류해서 사실적 사고 능력인가 아니면 추론적 사고 능력인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묻는가, 방향성에 맞게끔 좀 더 훈련을 하면 큰 무리수가 없고 또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국어문화 같으면은 사실 읽기 같은 경우에 텍스트 내려놓고 이해와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수능이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제반 지식이 없어도 국어에 대한, 국문학이나 국어학에 대한 제반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고 능력, 이해 위주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 중심의 사고 능력 문제는 대표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좀 더 하고자 할 때 이런
우리 배경 지식을 중시 여기는 국어 문화 능력도 충분히 갖춰야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출처기관의 취지에 따라서 자, 국문학 한문학 정도, 작가란 작품론, 그죠? 우리 시사성이 강한 작품이라든지 또는 유명 작가 있죠. 또 인지도 높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서평 적어 놓고 마치기 이런 문제도 나오고 국어학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 국어학에 보면은 그 신문학 초기에 아마 99번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문학 초기에 뭡니까? 바로 광고 있죠, 그죠? 광고를 이렇게 조선후기나 신문학 측에 광고를 내려놓고 표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다든가 또 남북한 언어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국어학은 공부를 조금 깊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일반적인 문법 기준보다 더욱더 조금 성향도 다르고 또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입니다. 자, 현대국어 생활 하면 우리 그 7차 교육과정에 그 고등학교 국어 생활국어, 즉 국어 생활이라는 교과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와 유사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학적 분석, 언어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또 내지는 이런 인사라든가 우리 보통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인사 있죠. 미안합니다. 뭐 이런 사용 빈도를 데이터를 내려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또 퍼센테이지 내려놓고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대한 바르게 알고 있는 이해 능력을 묻는 이런 현대국어 생활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사투리인지 즉 방언인지 표준어인지 구분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문제 보면 뭐예요? 바로 그 순화어의 양상을 딱 적어놔요. 주로 그것은 우리 보통 보면 국립국어원에 보면 우리말 다듬기라고 있죠. 그 누리꾼들의 그 투표로 결정이 되는 이렇게 올리긴 올리는데 그것이 이제 언중들의 그죠? 예를 들어 네티즌 같으면 누리꾼 이건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언중들의 투표에 의해서 누리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뭐 그런 건데 언중들의 충분한 뭐 공감을 확보해야 등재되는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기 도표로 적어놓고 그 조어 문제 있죠. 조어 문제. 무빙 워크 이러면 무빙이 움직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순화어로 나중에 문제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순화했는가, 뭐 한자어에 그 결합이 되어 있다라든지 또 내지는 순화된 말이 뭡니까? 본말, 원말보다 길이가 길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또 해석한다. 이래도 보이는데 그 텍스트 자체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연결된 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도합, 뭐 거시적으로 개괄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만 백문항에 출제되는 객관식 KBS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제가 우리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그 길잡이 형태로 출제 내용과 그죠? 출제 영역과 그리고 어떤 문제 순번으로 나오는가 하는 또 중요한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를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초 이론 있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를 원활히 풀기 위한 기초 학습도 해야 되고 우리 흔히 기본 학습, 기본 이론사 학습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책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형설 출판사에서 원래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벌써 막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리시면은 제가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기에 맞춘 그와 같은 모의고사 그런 것도 한번 학생들과 더불어 학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가산점으로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집평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된 이론 다음에 또 문제 해석 이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언론사라든지 또는 가산점, 말하자면 자격증 획득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여러분의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